부동산학 개론 제12강 투자론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62쪽에 4번 투자 분석의 도구.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그 투자론의 계산식에 포함되는 개수들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칠판을 좀 봐주십시오. 뭐 일상생활 할 때는 내년에 뭐 1,000만 원이나 뭐 지금의 1,000만 원이랑 그렇게 감각으로 뭐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금액만 같지 실제 시간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은 미래의 1,000만 원은 현재의 1,000만 원보다는 그거는 이자에 의해서 가산된 금액이므로 현재는 1,00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뭐 몇 년 후에 금액 1,000만 원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도 뭐 제시된 바로 그거에 관계하는 것이 이자율인데 잠시 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resent value, PV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가치, 내가라고 하는데 내가는 future value, FV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관계되는 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관계되는데, 자, 현재에 갖고 있는 돈이 미래로 가면은 그 이자액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재 있는 금액이 미래로 갈 때는 할증이 되는 것이고, 미래의 어떤 금액이 현재 얼마인가를 알아볼 때는 그 이자율만큼 이자가 합산돼서 미래 가치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이자액만큼을 빼줘야 되는데, 빼주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자율을 곱해서 미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 돌릴 때는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만큼 할인한다고 하는데 이걸 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것은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하여 그 개수를 보겠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선 그림의 왼쪽은 전부 다 할인이죠. 그냥 현재 가치니까. 미래의 어떤 금액이 현재로 되돌아오면 금액이 줄어들어 있는데 그 할인과 관련된 개수이고, 오른쪽에 이제 세 개는 현재 금액이 미래로 갈 때 할증과 관계된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세 개씩 나누어서 왼쪽은 할인과 관계되고 오른쪽은 일단 할증과 관계된다. 그렇게 보시고 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왼쪽에 마지막에 있는 저당상수와 오른쪽 마지막에 있는 감채기근계수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알아보기 좋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우선 잠시 보면 그림에 보면 저당상수와 관련된 그림을 보면 저당상수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뭐 이래저래 해가 자금이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만약에 1억을 대출 받았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대부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회수를 해야 되겠는데, 물론 원금뿐만이 아니고 이자까지 같이 회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매기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 물론 이건 대부 기간과 일단 관련됩니다만은 매기 받는 금액을 지금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그 작은 동그라미에 정해지는 액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저당상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대부를 은행에서 1억을 해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매기, 이 사람이 대부 기간 동안 매기 원리금, 여기서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보고 매기 이제 갚는 금액의 액면 금액은 같으면 이것을 계속 회수했을 때 이 합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 합이 1억보다 커야 빌려주겠지요. 1억보다. 이자가 합산되어 있고, 뭐 1억 주고 1억 받을 것 같으면은 은행 자체가 뭐 제살 깎아 먹기니까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유지하기가. 그렇다면은
은행은 도대체 얼마를 받아서 더하면 1억이 넘겠는가? 물론 이제 첫 기에 받을 때야 뭐 큰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받을 때 그 금액은 미래에 받는 것이니까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 다시 할인해갖고 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 미래에 받을수록 더더욱 할인 비율이 커지므로 실제 현재 가치는 줄어들 겁니다. 처음 받는 쪽이 가장 크게 느껴질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 할인해서 전부 더했을 때 이것이 1억보다 커야 은행은 빌려줄 건데 잘못 계산해가 1억도 안 되게 빌려줘 버리면 꼭 은행 망하니까 일단은 이 합산하게 되면 현재 가치를 합산하게 되면은 원금 지금 빌려가는 1억보다 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왜 지금 저당 상수가 할인 개수냐 하면 미래 받을 돈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게 저당 상수인데 이 결정된 금액들은 결국 할인되기 때문에 할인되어서 이제 모두 합산되었을 때 이제 1억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래에 내는 이 돈을 결정해 주는 게 저당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 상수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 화살표가 왼쪽을 향하고 있는데 왼쪽은 할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인 개수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 할인 개수인데 거기 이제 식이 하나 나오가 있는데 식은 일단은 지수에 음수가 붙어 있는데 요것만 잠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됐다 생각하고 지수의 음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칠판에서 간단하게 수식과 관련하여 언급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분모에 2가 3개 있고 분자에 2가 5개 곱해지고 있다. 자, 5개 숫자가 연속으로 5개 곱해지는데 요 5번을 지수라고 합니다. 요거는 2의 5제곱이 될 것이고 분모는 지금 현재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런데 요게 만약에 약분이 되었다고 치면 분자에는 2가 5개이므로 2가 2개 더 남습니다. 자, 요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위의 지수에서 지수끼리 빼주면 요게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분모의 개수가 분자의 개수보다 많으면 자, 이러면 아까 치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분자는 2의 세제곱이고 분모는 2의 5제곱 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마이너스가 보기 싫으면 요 자체로 그대로 보면 요거는 분모의 2의 제곱이 남고 분자는 다 약분대가 없으므로 결국은 지수의 음수는 요게 분모로 내려가면 그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저당 상수를 어떤 책에는 음수 지수를 쓰지 않으려고 저당 상수는 일단 외울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감체 기근 개수랑 같이 공부하고 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저당 상수는 1 플러스 r 마이너스 n 제곱분의 r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외우는 거는 뭐 좀 이게 일마 좀 욕하는 것 같아가 욕했다고 감점을 좀 줬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일마라는 게 나오면 음수 제곱이 되더라. 마이너스 n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책에서는 이 음수 지수를 방금 본 것처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플러스 r의 n 제곱 분의 1 하면 지금 음수 지수가 분모의 양수 지수가 되면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통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 쪽이 통분을 하면 요 1은 내가 요거랑 분모를 같게 하기 위해서 1 플러스 r의 n 똑같이 적으면 1이 되니까 n 제곱 그리고 분모가 이제 같기 때문에 연달아 적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적으면 분모가 지금 통분이 되었습니다. 분의 1입니다. 자, 분의 1인데 분분수인데 이거는 만약에 2의 3분의 5가 있다. 이거는 2를 3분의 5로 나눈 거니까 나눈 것은 역수로 보면 곱하기로 할 때는 역수로 하면 이렇게 보면 5에 2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분모로 그대로 두고 요 3을 올리면 번분수 모양이 하나의 분수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책에는 저당상수를 음수 지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나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암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이 가버리면 감체 기근 계수랑 모양이 너무 어그러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서 연금의 현가는 따로 제가 공식을 적지 않았는데 거기 보시면 저당상수랑 역의 관계에 있다. 그 역의 관계에 있는 게 그림을 우선 보시면 연금의 현가는 미래에 얼마를 받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 총액은 모르고 있을 때 쓰는 그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상수와 개념이 반대가 되겠죠. 저당상수는 지금 현재 목돈은 알지만, 즉 차입 자금은 알지만 갚아 나가는 금액을 모를 때 그것을 정해주는 게 저당상수라면 연금의 현가 공식은 미래에 받는 연금은 매기 받는 연금의 그 금액은 알고 있지만 이제 총액을 현재 가치로 얼마인가 그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그림의 구조를 보면 저당상수랑 반대가 되겠습니다. 같은 할인 계수이기는 하지만 연금의 현가는 의미가 저당상수랑 반대이기 때문에 실제 요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분자에 있는 R을 분모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의 분모를 분자로 옮기면 자, 요게 연금 현가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알면 뒤집으면 되므로 제가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시불의 현가는 여기서 일시불의 현가는 복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즉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일시불 만약에 일시불의 현가는 그냥 공식이 간단합니다. 그냥 1 플러스 R의 N 제곱분의 1 할인 계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는 이거의 역수니까 그냥 일시불의 현가와 일시불의 내가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 플러스 R의 N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공식 다 했는 겁니다. 이제 감체 기금 계수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감체 기금인데 말로서는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 상한 기금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 감체 기금 계수는 적금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적금을 만약에 5년짜리 적금 또는 3년짜리 적금을 이렇게 든다고 하면 나중에 적금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총액은 알고 있는데 매기 얼마를 더 가는지 그것을 결정해주는 계수가 감체 기금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체 기금 계수라는 의미로서 어떤 채무를 감한다. 이렇게 본다면 미래에 한 5년 뒤에 한 3억을 갚는다. 그 3억을 갚기 위해서 지금부터 얼마씩 적립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보면 감체 기금 계수가 여기서 말하는 적금 불이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체 기금 계수는 미래의 총액은 알고 있는데 매기 얼마씩 적립하면 그 총액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만들 수 있겠는가 그 개념이므로 미래의 금액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할증 계수가 되겠으며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매기 불이백은 현재 모르고 있지만 그 체크표 되어 있다는 것은 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만들어질 총액은 알고 있다. 딱 적금을 머리에서 떠올리시가 만기 3년짜리 또는 5년짜리 몇 억을 들었다. 그러면 현재 얼마씩 불입하면 좋겠는가? 그걸 찾아가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체기금 계수는 저당 상수랑 모양 비슷하긴 하지만 1 플러스 R의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뒤집으면 연금 내가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 내가는 현재 얼마씩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알고 있는데 미래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그 금액이 합쳐지면 얼마인가? 그것과 관련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6개의 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 6개의 계수가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알려고 하면
우선 이 개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어떤 개수와 관련되는지 적응해 가시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예제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자,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를 묻고 있죠. 근데 매기 2,000원씩을 내고 있죠. 그러면 매기 내는 금액은 알고 있다. 매기 내고 있는 금액은 동일한 금액을 반복해서 내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내는 것을 현재 보면 얼마인가? 딱 개념이 현재 내고 있는 금액을 알고 있고 그 내고 있는 것을 합산해가 현재 가치로 얼마인가를 알고 싶다. 그런 거니까 바로 연금의 현가 공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연금 현가 공식을 쓰기보다는 일시불의 현가 공식을 두 번 쓰는 것이 계산상 편리한데, 그 이유는 계산 산식이 우선 연금의 현가 계산 산식은 저당상수의 역수로서 R분의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제곱인데 거기에 산식을 넣으면 계산 과정이 길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연금으로 보더라도 두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 지금 뭐 현재 2001년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2001년, 그래서 뭐 02년, 뭐 03년. 근데 2,000원씩 두 번 내기 때문에 이거 뭐 연금의 현가 공식보다는 일시불의 현가 공식을 두 번 적용해버리면 딱 끝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복잡하게 연금 현가로 풀기보다는 일시불 두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하니까 일시불 공식은 1 플러스 R, 요거는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지금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10%이므로 분모에 들어가는 수, 할인 개수는 1.1분의 2,000원. 요게 되겠죠. 1.1분의 2,000원. 그리고 요거는 2년째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의 제곱, n제곱 분의 2,000원. 요 각각 구해가 더해버리면 지금은 일시불의 현가로 푸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연금 현가 공식에 넣지 않고 지금 풀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2,000원을 1.1로 나누면 1,818원이고 그 다음에 2,000원을 1.1의 제곱으로 나누면 1,652원, 그래서 3,470원인데 10원 이하는 절사 없앤다고 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즉 개념을 알면 그때그때 무조건 그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지금 현재는 연금 현가의 공식에 넣기보다는 일시불 두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시불 현가 두 번 작용하는 것이 풀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뭐 값은 어차피 같을 겁니다. 자, 예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말 150만 원씩을 불입하는 20년 만기의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 은행 이자율이 연 10%라면 20년 후에 얼마를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150만 원씩 20번을 넣어보겠다 이 말이겠죠. 20번을 넣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연금 내가죠. 매기 내는 금액은 알고 있지만 미래 일정 시기에 이 금액이 합산되었을 때 얼마가 될 것인가? 바로 이게 연금의 내가 공식인데, 그래서 연금의 내가 공식은 거기 적힌 대로 감채 기근계수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R, 분자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예제에서 1 플러스 지금 0.1의 20제곱의 값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연 10%니까 계산 산식에 넣을 때는 0.1인데, 그래서 1.1의 20제곱은 6.727로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에서 빼기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6.727호에서 1을 빼면 5.72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727호를 R인 0.1로 나누어주면 그렇게 해서 150만 원 곱하기 해주면 전체 금액이 8,59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식에 대입하면 계산기 한번 두드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예제 3번.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연리 10%이며 1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하였다. 첫 해에 상환해야 할 원금은, 자, 뭐 이것은 바로 저당 상수를 바로 쓰는 거죠. 저당 상수를 쓰는 것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에 매기 갚아야 될 그 균등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전형해 주는 겁니다. 조금만 이제 문제에 좀 적응되신 분들은 빌린 돈 얼마고 빨리 지금 저당 상수, 근데 저당 상수를 이어서는 바로 제시하고 있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억 곱하기 0.1627을 한번 그냥 두드려주면 3,254만 원. 근데 여기서는 계산 산식에서 묻고 있는 게 원금이 얼마냐고 그랬습니다. 3,254만 원은 원금의 이자가 합쳐진 것이죠. 원금의 이자가 합쳐진 겁니다. 원리금 균등이기 때문에 원금의 이자가 합치정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원금이 얼마냐고 물었기 때문에 다시 이자를 구한 다음에 이 지금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한 이 금액에서 원금 이자 부분을 빼주면 원금 부분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따로 구하면 2억에 연리 10%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거는 뭐 그냥 암산으로 되시죠. 2억의 10%니까 2천만 원. 그래서 원리금 전체가 3,254만 원인데 이자 부분에 해당되는 2천만 원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가 원금을 갚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2천만 원을 제한 1,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문제의 함정이라면 우리가 저당 상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이라는 거, 그걸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면 그냥 계산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을 정답지에서 찾으면 바로 오답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문제를 끝까지 읽으시고 구한 값은 원금과 이자가 합친 금액이다. 지금 현재는 원금만 묻고 있으니 따로 이자를 구한 다음 구한 금액에서 차감을 했을 때 정답이 된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4번 풀겠습니다. 투자자 갑은 5년 후에 주택 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 후죠. 5년 후에 1억이니까 딱 감이 오셔야 됩니다. 5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 들어가야 되겠구나. 적금 감채기금 개수. 그러면 문제를 뭐 사실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이 지금 뭐를 쓰라? 감채기금 개수. 표의 맨 오른쪽에 0.16. 그래서 5년 후에 1억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1억 곱하기 감채기금 개수 0.16을 바로 대입하면 1,600만 원. 이거는 뭐 다른 여지가 없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면 푸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계산기 한 번만, 계산기를 이용할 필요도 없죠. 1억에 0.16이니까 바로 1,600만 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6개는 여기 문제 정도는 충분히 아셔야 되고, 우선 식을 암기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당 상수에는 마이너스 제곱이 들어가더라. n제곱이 들어가더라. 감채기금 개수는 그거 없다. 근데 모양이 비슷하지만 제가 아까 욕처럼 들리는 일마 그랬으니까 감점 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아주 외우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소 암기하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r 마이너스 n제곱분의 r이 저당 상수고, 감채기금 개수는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각각의 이것의 역수들이 연금의 현가와 연금의 내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어느 시간가치 개수를 써야 될지 그것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해두시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보겠습니다. 적용해서 요거는 이해해 보시면 좋겠는데 1번 공식은 워낙 활용이 많이 됩니다. 즉 좀 전에 배웠던 그 저당 상수, 부채의 저당 원금의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달 갚아 나가는 원리금이 계산된다 했는데 이것을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과 결혼하면서 꼭 필요한 어떤 분수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6은 2 곱하기 3 또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 곱하기 0.3. 자, 이렇게 보면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꼴을 넘어갈 때는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2분의 6은
3이다. 이게 호환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럼 뭐 3분의 2는 요 2와 3은 또 자리를 옮길 수 있고,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필요한 분수식은 막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말을 계속 요 자리와 요 자리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은 지금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균등 상한액, 이건 부채 서비스란 붙는 순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 금액입니다. 자, 부채 서비스, 요걸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저당 상수로, 뭐, 부채, 저당 원금, 부채에다가 곱하기 저당 상수. 자,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부채 원금이 알고 싶다. 그러면 바로 곱하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거의 분모 자리에 넣어버리면, 즉,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 하면 총 대출받은 금액, 저당 원금이 나옵니다. 총 부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 이 산식에서 보면 이게 내가 저당받은 저당 총액인데 현재 매월 갖고 있는 게 6원이다. 매기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근데 저당 상수와 매기 원리금 균등액 상환액은 알고 있다. 그러면 저당 상수를 여기에 넣어버리면, 즉 0.3분의 6원 20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뭔가 한계가 없으면 바로 식을 호환을 시키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산식은 뭐냐면, 오히려 매기 갖고 있는 금액과 저당 상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 빌렸지? 잠시 까먹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매기 갚는 금액을 저당 상수, 매기 갚는 금액을 원래 구해주던 그 시간가치 계수를 분모에 잡아 이어버리면 내가 처음에 받았던 총 원금, 저당 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활용되는 식이므로 반드시 2분의 6은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6은 2 곱하기 3 언제나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융자 원금인데, 융자 잔금. 그러니까 뭐 매기 10년 분할 상환인데 물론 실제적으로는 매월 갚겠지만 횟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10번 갚는다 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빌려가 10년 동안 매기 얼마씩 나누어 갖고 있는데 10번 갚는다 이렇게 보면, 자, 이러면 한 이쯤 갚았다. 이쯤 갚으면 이거는 이미 갚았고 남아있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처음에 저당 상수를 통해서 매기 얼마 갚는지 액면 금액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갚아. 남아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 횟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걸 현재쯤에 남아있는 금액을 다시 알고 싶다. 그러면 뭐죠? 이게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고 있죠. 현재 가치로, 현재 매기 갚아야 될 총액이 현재 한꺼번에 주면 얼마만 갚으면 되느냐. 그게 융자 잔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의 융자 잔금. 매기 갚아 나가야 될 액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한꺼번에 갚으면 그게 현재 남아있는 융자 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식을 보면 뭐죠? 매기 갚는 금액은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냐니까 연금의 현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금 현가계수, 잔여 기간을 적용한 연금 현가계수. N은 여기서 남아있는 기간만 포함하면 되겠죠. 6번 남아있으면 연금 현가계수를 쓸 때 그 N에 숫자 6을 대신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기 갚는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를 넣어버리면 현재에 남아있는 융자 금액의 잔금이 되겠습니다. 자, 잔금 비율 되어 있는데 잔금 비율은 융자 원금분의 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잔금 비율이니까 총 제가 얼마 빌렸느냐, 총 얼마 빌렸냐는 바로 이것이니까 이 10번을 다 현재 가치로 보면 그게 융자의 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 원금이 되겠죠. 그 저당 원금과는 차이가 나는 게, 저당 원금은 이자가 붙어 있지 않죠. 융자 원금은 자기가 이자를 합산해서 저당 상수를 적용하여 구한 그 값들이 마치 연금처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니까 융자 원금을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이 총 기간 동안 이자가 같이 더해져가 있는 그 부채 서비스 금액을 정기간 동안 적용하면 융자 원금이 되겠고, 또 살펴본 대로 융자 잔금은 2번 공식을 계속 구한값을 제거해주면 잔금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잔금 비율은 총 빌린 것을 1이라고 할 때 상한 비율을 빼거나 4번은 왔다 갔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 넘기겠습니다. 자, 방금 화폐 시간 같이 계속 봤는데 또 복잡한 산식이 나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5번 투자 활동과 현금 수지. 수지라는 말은 수익과 지출인데 요새는 요게 좀 일본식 표현이다 싶은지 우리 말로 흐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캐시플로. 그래서 오히려 미국식 표현인 캐시플로를 우리말로 흐름으로 바꿔서 현금 수지나 현금 흐름은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 표는 자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손익계산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원룸을 하나 갖고 있다. 원룸을 하나 투자를 해 취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표를 보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원룸을 하나 자기 투자를 해서 취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이 한 20개쯤 되는 원룸을 갖고 있다. 근데 편의상 방은 투룸 미니 투룸 없고 전부 다 그냥 원룸이다. 그래서 바로 그냥 20개. 그리고 월세를 매월 30만 원 받겠다. 이러면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죠. 방이 20개고 한 방당 매월 임대료로 30만 원을 받으면 총 내가 받을 수 있는 매월의 임대료는 얼마죠? 600만 원이 되겠다. 근데 이 600만 원은 제가 옆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상상한 거다. 실제 살다 보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구한 것을 포텐셜 이렇게 갖고 이제 가능 조소득이다. 조소득이라는 말은 조는 그로스 총의 일본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총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로스 인컴. P는 포텐셜, 잠재 가능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GI라고 하는데 PGI는 그야말로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으로 달성 가능한 총액. 그래서 가능 조소득인데 실제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방이 다 안 차고 또 실제 임대가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게 되면 이것저것 이제 그것을 빼주면 그러다가 기타 소득이 되는데 기타 소득은 원룸 앞에 자판기를 한 대 뒀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룸 이외의 어떤 또 주차장 이런 것에서 원룸 때문에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만 원룸과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그것을 기타 소득이라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과 또 다른 이유로 생긴 소득을 합치면 유효조소득이 되겠습니다. 유효라 EGI라고 하는데 E는 이펙티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이 원룸을 갖고 있는데 방 20개짜리에 월 방 하나당 임대료가 30만 원인데 내 통장에 입금되는 액이 유효조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입금 통장으로 세입자가 주인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했을 때 통장에 찍힌 금액은 뺄 거 빼고 월세 안 내는 사람 거 빼고 또 방이 안 차갖고 소득이 못 들어오는 거, 임대료 못 들어오는 거 빼고 기타 다른 소득 합친 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조소득. 그러나 이게 전부 다 임대사업자가 자기 돈이 되면 좋겠지요. 좋지만 그것은 총 수입은 될 수가 없는 것이 임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비가 들 것이고 청소를 외부 업체에 맡겼다면 그 업체에 돈도 줘야 되고 기타 또 건물과 관련한 보험을 들었다든지 또는 건물을 갖고 있음으로써 또 매기 납입하는 세금이 있다든지 재산세. 그래서 통장에 입금된 그 돈이 어느 순간에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재경비를 빼고 나면 남고 그 통장에
임차인들이 입금한 금액, 그것이 유효조소득, 거기에서 경비를 떨어내면, 경비를 빼고 나면 순 남는 영업소득, NOI, Net Operating Income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순영업소득. 근데 원룸을 만약에 10억짜리인데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차입금 3억을 썼다. 그러면 매기 뭐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장에 입금된 거기에서 경비를 제하고 그 경비에서 은행에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갖고 나면 그것이 세금을 내기 전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기 전이니까 Before Tax Cash Flow라고요. 그래서 BTCF라고 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BTCF고, 그 다음에 이 임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소득세를 국가에 납입하고 나면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ATCF라고 하는데 A는 After Tax Cash Flow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정이 거기 이제 새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10개인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상상 속에 가능한 거, 머릿속에서 이걸 넣고 계시면 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상상 속에 가능한 거, 그것이 가능조소득 PGI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세입자들이 내 통장에 건물주에게 입금시켜주는 통장에 입금된 액을 유효조소득, 입금됐다고 다 내 돈이 아니죠. 경비 나가야 된다 이거. 경비 떨고 나면 순영업소득이 다 내 것이면 좋겠는데 원룸 살 때 빌렸던 저당 원금에 대한 원리금을 갖고 나면 빼고 나면 그게 이제 자기 돈이 되겠죠. 그게 자기 돈인데 그 자기 돈이 또 다 가지면 국가가 좀 또 가져갑니다. 나라도 살려라. 이래가 세금 떼고 나면 그때서야 남아있는 통장의 잔액이 자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원룸 임대사업을 하신다 하면서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는데 수업 목적상 이대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하나도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 제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외우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공기, 유영순, 부채영세 이러면 10개가 3개씩 4개. 가공기, 유영순, 부채영세. 가공기, 유영순, 부채영세. 일단 또 이해상 가능조소등은 상상만 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가능조소등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통장에 입금액이 아니고 입금액은 유효조소득, 내 통장에 입금된 유효조소득에서 경비 떨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빼면, 즉 은행에 원리금 갖고 나면 세전 현금수지, 세전 현금수지에서 세금 떨고 나면 세후 현금수지.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가공기, 유용순, 부채영세. 유효에서 경비 떨면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원리금,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 현금수지, 세전 현금수지에서 세금 빼면 세후 현금수지. 가공기, 유용순, 부채영세. 가공기, 유용순, 부채영세. 이 10개를 암기하시고, 유효에서 경비 떨면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 현금수지, 세전에서 소득세 빼면 세후 현금수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효조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떼면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제 수업 목적상 순영업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장에 입금된 것 중에 경비 빼는데 그 뺄 경비, 빠져나가는 경비가 뭔지 함부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시험 목적상 안 빠져나가는 게 뭔지, 즉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것 5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공실 및 대손 충당금, 그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가능조소득 밑에 있죠. 즉 실제 통장에 입금이 안 되죠. 방이 비어 있으니까 그 월 임대료를 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있는데 돈을 안 대는데 일단 팰 수도 없고 일단 통장에 입금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불량부채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것을 대비한 충당금,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공식에 있으므로 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 소득에서 세전으로 가기 전에 떨어내는 거죠. 순영업 소득에서 은행에 넣어주는 거. 은행에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경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경비 밑에 쪽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있으므로 영업 경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인데, 자,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정기간에 걸쳐 할당하여 삭감해 나가지 영업 경비로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세법에서 감가상각비 설정액만큼 세금 감면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적용하기 직전인 과세표준에서 세법에서는 차감해 주더라. 어쨌든 영업 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영업 경비가 아니고 내용연수 정기간에 걸쳐서 배분하여 삭감해 준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바로 세후 직전에 세전에서 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공식에 나와 있으므로 영업 경비에는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고, 그 다음 정축이나 교체, 다른 말로 자본적 지출이라는데 원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켰기 때문에 경비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이것은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내용 연수 정기간에 배분하여 삭감해 나가는 항목일 뿐 영업 경비는 아니다. 영업 경비라는 것은 회계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에 대응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쓰는 것만 경비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업 경비는 이 영업 순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게 쓰는 돈, 그것만 영업 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것과 관련 없으므로 영업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함하는 쪽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수익적 지출이라는데, 이거는 당연히 당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당연히 영업 경비에 포함 항목이고 주로 유지 수선비가 되겠고요. 자, 세금 세자가 붙어 있는 것 중에 영업 경비는 재산세. 재산세는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소득세는 영업 경비가 아니지만 재산세는 영업 경비다. 그 다음에 화재 보험료라든지 손해보험료, 이것도 결국은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경비로 보겠습니다. 각종 수수료, 광고비, 전기세, 전화료, 이거 안 내고 영업할 수는 없으니 영업 경비에 당연히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시험 목적상 세자가 붙은 것 중에 재산세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는 그 밑에서 세전 현금 수수에서 빼주는 항목이지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영업소득세를 보기 직전에 그 영업소득세 산식과 관련하여 용어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64쪽에 밑에 영업소득세 계산 시 유의사항. 자,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대체충당금은 거기 보시면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었지만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는 항목. 그래서 과세 표준에 오히려 가산해줘야 된다. 즉 영업경비 항목이 아니므로.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임대용 아파트의 주방기구나 에어컨의 교체를 위하여 매기 적립하는 금액. 그래서 이거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때문에, 즉 이것을 교체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당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경비에서는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액. 자, 원금을 상환한 만큼 그 원룸을 갖고 있는데 순수익을 통해서 처음에 3억 대출 빌린 것을 1억 정도를 갚았다. 그러면 자기 몫이 이미 8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자본을 증가시켰으므로 세금 공제에서는 제외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65쪽에 위쪽에 영업소득세 산식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에 내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으로 쓰는 돈이 있으면, 설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것은 실제 영업경비가 아니므로 더해주고 이자는 이자 지급액은 빼라. 자, 이자 지급액을 빼고, 이자는 여기에서는 자, 영업경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타인 자본을 쓰므로 해서 발생했는 어떤 하나의 비용으로 봐가 순영업소득에서 빼고, 거기에다가
또 건물의 내용 연수 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만큼을 빼면 이 부분이 가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가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 산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순영업소득에서 그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체 충당금은 합쳐주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이자 지급액은 차감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적립하는 감가상각비는 빼서 가세표준을 정하고 그 가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영업소득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방법 2는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왼쪽에 그림에 왼쪽에 그 표에 첫 번째 그림에 그 세금 내기 직전에 세전현금수지가 있는데 그 세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원리금을 뺀 겁니다. 부채 원리금을 빼는 순간에 이자만 빼라고 했는데 지금 세전현금수지로 출발하게 되면 세전현금수지에는 원금조차도 빼져 있습니다. 원금은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원금은 자기 자산의 지분율을 증가시켰으므로 세금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세전현금수지에서 출발하면 원금마저 빠져 있으니 빠진 원금은 새로 더해주고 대체 충당금이 있다면 그것도 더해주고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면 결국은 방법 1이나 방법 2는 출발이 어디 있었냐에서 그렇지 금액은 실제 같습니다.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때는 이자와 감가상각비만 빼라. 세전현금수지에서 출발할 때는 세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이미 부채 원리금이 빠져가 원금마저도 빠져 있으니 원금은 세금 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세전현금수지에서 출발할 때는 가세표준을 정할 때 빠진 원금을 다시 더해주고 나면 감가상각비를 빼면 위에 계산산식 1번과 같아집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운영 중에 운영소득뿐만 아니라 나중 매각 시에 그 매각을 통한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 시에 자본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보면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는 또 부동산을 실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거래 비용이 듭니다. 중개수수료 뭐 기타 경비가 들 수가 있는데 그 매도 경비를 빼면 순 매도액. 자, 지금 아까 운영하던 원룸을 팔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만약에 10억짜리 뭐 갖고 있다가 살 때 10억 정도였는데 팔 때 한 12억쯤 됐다. 근데 12억을 받았지만 중개수수료 내고 기타 경비를 제하고 순 매도 가격 뭐 11억 5천 정도 있다. 그 11억 5천이 순 매도액이 되겠죠. 순 매도액 중에 부채를 아직 덜 갚은 원금이 한 2억 남아 있다. 그러면 11억 5천에서 2억을 은행에 다시 주고 나면 9억 5천이 생겼습니다. 그 이제 9억 5천이 세전 지분 복귀액. 처음에 자기가 뭐 한 7억 정도로 3억을 은행 융자를 받아 10억짜리를 샀다면 지금 9억 5천이 됐다는 것은 운영 중에 원금을 또 갚았고 또 땅값이나 건물값 자체가 한 2억 정도가 올라서 자기 지분액이 한 2억 5천이 증가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억 5천 정도가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 자기 돈이다 이 말이죠. 그 옆에 이제 있는 걸 보면 미상한 저당 잔금은 은행에 돌려줄 돈이니까 은행은 저당 투자자이므로 저당 투자자의 몫이 되고 지금 9억 5천이 지분 투자자의 몫이 되고 그 지분 투자자의 몫 중에서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진짜 자기 이제 가질 수 있는 돈 세후 지분 복귀액. 이것은 부동산만이 가지는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운영 중에 운영소득, 즉 운영소득과 매각 시에 자본소득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처분했다는 전제하에서 한 겁니다. 여기도 한 7개 낱말을 암기해서 일단 머릿속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매매순, 미세자세, 매매순, 미세자세, 매매순, 미세자세. 일단 암기하시고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예제 1번 바로 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 소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조소득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으면 더해주고 그래서 유효조소득을 구한 다음에 영업경비를 떨어내면 순영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로 문제 주어진 자료는 여러분이 좀 보시고 풀이 과정을 바로 보겠습니다.
가능조 소득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방개수 이런 게 아니고 면적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이 1800제곱미터, 그거에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80%니까 계산상 0.8을 곱하면 0.8을 곱하고 단위당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5,000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풀이 과정을 보시면 PGI는 1800 곱하기 0.8, 거기에다가 단위당 임대료 5,000원을 곱하면 가능조소득인 720만 원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720만 원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 평균 공실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공실률이 10%입니다. 10%라는 말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 이 공실을 빼주면 720만 원에서 평균 공실률 0.1을 곱하면 72만 원. 그래서 720만 원에서 72만 원을 빼면, 자, 요게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다. 통장에 입금되는 돈, 유효조소득, 자, 그것이 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648만 원에서 영업 경비를 떨어내면 순영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영업 경비율이 50%니까 자, 648만 원에서 0.5, 자, 그것을 하면 324만 원. 324만 원을 빼면 다시 324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은 A 부동산의 다음 1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바로 순영업소득인데, 영업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선 않는 것을 골라야 되겠죠. 그 두 번째에 공실손실액, 그것은 가능조소득에서 유효조소득 내려올 때 이미 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 소득세는 나중에 세전 현금 흐름에서 빼면 되니까 그것도 네 번째 소득세도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자,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 소득에서 제하여 세전 만들 때 쓰는 것이므로 요 세 개는 빼겠습니다. 빼고 나머지 액수를 다 더하면 3천만 원. 그래서 유효조소득 1억에서 3천만 원을 빼면 7천만 원.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는 아까 앞쪽에 그림에서 뭐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 마지막 그 세죠.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는 지금 여기에서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고 세전 구한 다음에 그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따로 구한 다음에 빼면 최고 마지막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시된 거에서 우선 부채 서비스액, 부채 원리금을 빼고 따로 영업소득세를 구한 다음에 빼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영업소득세부터 우선 구하면, 영업소득세는 그 소득세 산식에서 순영업소득에서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그 풀이 과정을 보시면 대체 충당금은 없으므로 놔두고 융자이자, 지금 표에서 융자이자 부분이 7천만 원. 그래서 이자 7천만 원,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7천만 원을 빼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 설정액이 1천만 원. 그래서 1억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빼고 거기에다가 빼면 6천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세율 0.3을 곱하면 1,800만 원이 영업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1억 4천만 원에서 그 표에서 보면 연간 융자 월부금이 부채 서비스액이므로 9천만 원을 빼고 1억 4천에서 9천을 빼면 그 다음 5천만 원 남는데 5천만 원에서 다시 위에서 구했던 영업소득세 1,800만 원을 빼면 정답은 3,200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